마침내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깜짝 놀랄만한 아스널의 독주도 있었고 또 아스널의 돌풍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줬고 또 아스널이 조금 시즌 막판에 자멸하듯이 좀 우승을 좀 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은 맨시티가 첼시를 상대로 우승을 확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전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이길 거로 생각한 경기에 패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조금 흥미로운 전략적인 그 전술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해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라운드에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예, 설마 아스널이 노팅엄한테 패할까 싶었는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노팅엄 입장에서도 분명히 잔류를 확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기 때문에 마리나키스 구단주도 방문을 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노팅엄의 승리는 좀 예상치 못한 결과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내일 그 챔피언 관련해가지고 다루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루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예, 이게 산술적으로 확실하게 최종전을 앞두고 맨시티가 다 지더라도 미승점 차이가 4점이에요. 심지어 맨시티는 3경기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팀이 됐다라고 이제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겼고 이미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든 맨시티 측이든 아니면 그 구장에 그러니까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아스날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대형 그 현수막이 내걸린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하루 먼저 그냥 펼치게 된 거죠. 그 얘기인즉슨 사실 지금 분위기는 거의 맨시티의 우승이 언제 결정되느냐의 문제였는데 조금 빨리 됐다. 일단 노팅엄과 아스날의 경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노팅엄이 사실 승격팀으로서 전반기 일정 부분까지는 좀 강등이 유력한 팀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선수들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첼시와 노팅엄이 가장 많은 선수를 바꾼 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워낙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많이 흔들렸었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퍼 감독 밑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감독 밑에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최하위에 있었음에도 사실 노팅엄 계속 최하위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믿고 그대로 이제 끌고 갔었고 그게 결국은 시즌 막판에 빛을 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여기서 좀 한국 팬들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팅엄의 구단주 마리나키스가 올림피아코스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올림피아코스는 감독을 계속 바꾸는 일도 있었고 황의조 선수도 사실은 노팅엄에서 영입을 해서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를 보낸 선수인데 이 두 구단의 운영이 거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맞냐 싶을 정도로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첼시와도 차이가 있는 거죠. 첼시도 감독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바꾸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특히나 이렇게 선수단 변동이 많은 팀들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도 하나로 쭉 가야지 뭔가 팀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아니 선수도 막 갈아치웠는데 감독도 갈아치우면 그 팀이 어떻게 하나의 팀이 될 수가 있나요? 결국에 이제 노팅엄은 좀 의외로 뚝심으로 끝까지 감독은 안 바꾼 게 힘을 발휘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양 팀의 이제 선발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노팅엄은 이제 분명히 약자의 축구라고 할 수 있는 5백, 3백을 표기되어 있지만 물론 공격적인 윙백을 쓰기도 했지만 3명의 중앙 수비를 놓고 원톱으로 경기를 했어요. 노팅엄이 이번 시즌 대부분의 경기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죠. 물론 노팅엄 역시도 이번 경기에서 다닐로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시키면서 조금 더 이제 미드필더 숫자를 하나 더 늘린 거잖아요. 다닐로는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수비에 신경 쓰는 모습을 노팅엄도 보여주긴 했지만은 브레넌 존슨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게 조금 이색적인 부분이긴 했었지만은 아스널이 도리어 더 변화의 폭은 컸죠 이번 경기에서. 이 변화의 폭 저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그래픽을 보시면 토마스 파티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 즉 이제 왼쪽 풀백도 키비에오르가 이제 센터백인데 이게 좀 부상자 때문에 임시 방편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수비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왜 그러니까 아스널이 김민재를 영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센터백 문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딱 그게 이제 그 팀의 고민이라는 걸 보여주는 변화였어요. 베나이트를 마침내 센터백으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속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다가 이 경기 처음으로 센터백으로 내세운 건데요. 왜냐면은 그 살리바가 부상당한
등장한 이후로는 홀딩 나왔는데 망했었고 키비오르도 지난 브라이턴전에서 역부족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베나이트 센터백이라는 강수를 던지면서까지 토마스 파티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를 한 거였죠. 네, 게다가 이제 풀백 자원인 토미야스까지 부상인 가운데 이렇게 변화를 줬으나 많은 골을 내주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수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초반에는 먼저 아스널이 골을 넣을 뻔한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 사카의 코너킥을 오리에가 이제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게 이제 뒷머리를 맞고서 뒤쪽으로 흘렀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제스가 깁스 화이트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제주스가 부상해서 생각보다 또 빠르게 돌아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지만 막상 전반기 초반, 그러니까 시즌 초반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제수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 경기력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행사하긴 해요. 예. 문제는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맨시티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 아스날에 와서 초반에는 기대를 넘는 그런 좀 활약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 두 자릿수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빠르게 노팅엄이 선제골을 넣기도 했어요. 예, 그건 초반에는 노팅엄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서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하고 아워니가 이제 공격을 주도를 했었는데 결국 여기서 골이 나왔어요. 깁스 화이트가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다음에 그대로 볼을 끌고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넘어와서는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그 아워니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는 울브스에서 프리시즌을 보냈고 이 선수 때문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노팅엄으로 전격 이적을 했고 사실 뭐 굉장한 실력을 뭐 보여주고 있는 뭐 올 시즌 같은 노팅엄 최고의 네.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실 그가 울버햄튼이 깁스 화이트를 좀 더 키워줬어야죠. 이 선수도 어쨌건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2000세대 중에 한 명이었고 예. 그가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했을 때 그쵸. 멤버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워니 같은 경우에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골잡이인데 노팅엄이 워낙 많은 뭐 선수들 영입한 예. 가운데 뭐 가장 쏠쏠한 영입이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나오지는 못했었지만은 그래도 지난 시즌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 15골 넣었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 시즌도 부상 후 빠진 거 생각하면은 9골이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 경기를 포함한 최근의 기세가 엄청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고 있죠. 그 사우스햄튼전 2골, 첼시전 2골, 그리고 아스널전 1골. 그리고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가 8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 두 공격 조합이 결국에 이제 역습하는 팀, 이제 좀 3백을 쓰는 팀에서는 이 확실한 이제 천병이 필요한데 마치 노팅엄의 손캐듀오 아니냐, 약간 이렇게 느낌도 볼 수 있는 조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그 아스널이 사실 이렇다 할 위협적인 득점 찬스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 63분경에는 키비오르와 자카를 빼고 티어니와 공격수인 은케티아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4-4-2로 전환을 한 건데요. 예, 사실 곧바로 상대 문제를 타격하겠다라는 의지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70분경에는 트로사르를 빼고 비에이라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뭐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1대0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아스널이 공격을 주도하긴 했어요. 그 초반에만 이제 좀 노팅엄이 공격을 주도했었고 홈팀으로서 좀 이제 잔류하겠다라는 기세가 좀 처음에 예. 강했었죠. 근데 이제 골을 넣고 나서는 사실상 내려앉았거든요. 됐다 이제 지키면 예.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지키면서 역습하려는 의도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스널이 공격을 주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슈팅 숫자도 단 11회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도한 경기치고는 적은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점유율이 82대 18로 이거는 진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슈팅이 11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너무 적었죠. 기대 득점 0.6골, 0.6골 동률. 예, 결국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부족했다. 전 이 모습이 사실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 출신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날이 전술적으로 맨시티와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아쉬울 때 맨시티의 모습 아니냐. 맨시티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효율성도 갖게 되고 임팩트도 커졌는데 아스날은 그 안 좋은 모습의 맨시티를 보인 게 아니냐. 전반기 때는 아스널 선수들이 도리어 조금 더 효과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로 상당히 빠르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맨시티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잖아요. 속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하지만은 혼란이 팀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맨시티는 그게 갈수록 배가 되면서 도리어 이제 높이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데 반해 아스널은 좌우 윙 거의 안 바꿨잖아요. 마르티넬리와 이제 사카 나오고 제수도 부상만 없으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우승을 위해서 스쿼드의 두께, 사실은 아스널이 뭐 특별히 또 퀄리티가 떨어진다를 떠나서 주전 비주전의 격차가 큰 것이 뭐 시즌을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에 좀 차이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또 그리고 이 경기는 노팅엄이 잘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 노팅엄이 수비를 정말 진짜 육탄 방어를 했거든요. 예.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비의 액션 맵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진짜 박스 안에 엄청나게 있고 수비 진영에 엄청나게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아스널이 근데 이렇게 그 상대가 내려서면서 밀집 수비한 거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예. 결국 이럴 때는 방식이 중거리 슈팅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상대 수비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패딩 후 찍어 누르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요즘 맨시티 보면 중거리 슈팅 아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 지난 레알 마드리드 전에 워커라던가 로드리라던가 중거리 슈팅들 때렸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상대의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기도 했었고 그 미드필더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좌우로 벌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였잖아요. 중앙이 비면서 그때 그 사이로 베실바가 들어가가지고 골 넣었는데 아스널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노팅엄은 6탄 방어로 잘 막아냈고 참고로 18%의 점유율로 승리한 거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옵타가 해당 기록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04 시즌 이래로 최저 점유율 승리에 해당합니다. 예, 뭐 사실 아스날이 이때 무패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 옵타가 또 무패 우승 이후부터 기록을 집계하는 바람에 예. 불명예스러운 그 주인공이 아스날이 됐는데 자, 이날 경기 아스날의 패스 네트워크를 봐도 이게 기형적이에요. 이게 뭐 예. 그 돛담배인가 뭔가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뭐 무슨 1분부터 뭐 33분 뭐 이때까지의 기록도 아니에요. 67분이면 상당히 경기가 진행된 이유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키비오르 왼쪽 풀백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키비오르가 풀백이고 특히나 이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럼 공격적으로 전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딱 말 그대로 그냥 센터백이 왼쪽에 선 그 모양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백스리처럼 운영된 것도 아니에요. 예. 차라리 좁혀가지고 와가지고 백스리처럼 운영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만 공격이 전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스널의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이게 나중에 그나마 이제 교체 투입이 되고 나서 조금 올라와서 그랬지 키비오르가 뛰고 있었을 때는 이게 더 심했어요. 예. 왼쪽 측면 공격은 아예 없다시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측면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트로사를 한 명만 있는 상태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반반이 좀 이상하게 나눴다. 그리고 이제 파티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는데 이 선수는 거의 뭐 이제 오른쪽 측면 미드필드에 가깝게 뛴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그 노팅엄이 대여 아스널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즌 승격한 세 팀이 전부 다 잔류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풀럼이 현재 10위고 본머스가 14위 그리고 노팅엄이 16위로 잔류를 확정지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승격팀이 전부 다 잔류에 성공한 게 2001-02 시즌 그때는 이제 블랙번이 10위였고요. 풀럼이 13위였고요. 볼턴이 16위. 지금이랑 굉장히 순위가 비슷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2011-12 시즌 수완지가 11위, 노리치가 12위, 그리고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17위, 그리고 2017-18 시즌 뉴캐슬 10위, 브라이턴 15위, 허더스필드 16위. 이때에 이어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예, 굉장한 유사성이 뭐냐면 이 승격팀 중에 어느 누구도 10위 안쪽 한 자릿수 순위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사실 그러니까 한 자릿수만 해도 그게 돌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엄청나죠? 거니까요. 예, 예. 뭐 브렌트포드 같은 뭐 그런 돌풍이 또 있긴 했었는데 근래에 어찌됐거나 풀럼이 좀 아쉽죠? 예. 풀럼이 거의 돌풍을 일으킬 뻔했는데 그때 그 미트로비치 8경기 징계 나오고서 예, 좀 맨유와의 그 컵 대회에서 무리한 그게 그냥 그 경기가 그 패배로만 끝나서도 상관이 없는데 무더기 징계가 거기 나온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8경기 나올 정도면은 로버트슨 때린 심판은 대체 어떻게 된 예, 건가요? 뭐 감독도 괜히 항의하다가 뭐 징계를 받고 네.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노팅엄이 잔류를 했고 또 구단주 앞에서 약간 좀 우승 것 같은 그런 이제 파티를 벌였고 네. 이제 남은 경기 동안에는 에버튼, 리즈, 레스터가 네.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되고 사우샘튼이 잔류가 강등이 됐어요. 특히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는 한때 3부 리그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연달아서 이제 올라오게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같이 하브리그부터 같이 있었던 선수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하더라고요. 예. 노팅엄에게는 감격적이었지만 아스널은 이 경기 패배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맨시티의 우승을 뭐 헌납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게 이 경기만이 아니에요. 사실 근래 들어 아스널이 전반기 혹은 중반기까지 이끌어왔던 그 우승 경쟁팀으로서의 면모를 거의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최근 8경기에서 2승 3무 3패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거였죠. 원래는 아스널이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시티하고의 맞대결에서 패하더라도 1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뒤집히게 된 거죠. 예, 뭐 강등이 확정된 사우스햄튼과 비긴 경기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브라이튼의 3대0 완패를 당한 것들 이게 좀 뉴캐슬전 승리와 대조적으로 좀 팀이 기복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뭐 살리바의 부상이 크긴 했지만요. 리버풀전 무승부부터가 악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경기 2대0으로 승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거다가 후반전에 2실점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그쳤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스널 선수들이 확실히 노련미가 부족한 거죠. 예, 이러면서 조금 위축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아스날이 자멸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사실 맨시티도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그 후반기 막판의 페이스를 보자면 우승할 만한 그런 그 기세를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1연승 포함해가지고 14경기 13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온 건데요. 이제 그 14경기에서 41골 넣었고 실점은 17점밖에 되지 않았고 무실점 경기도 4경기가 됐었고요. 그 토트넘전 패하고 나서는 예. 패배가 없었던 거였죠. 예, 뭐 이게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트래블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니 사실 맨시티는 현재 뭐 세계 최고의 팀 아니냐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맨시티의 이름 옆에 챔피언이라는 표시와 이제 황금색의 이제 표시를 네. 했는데요. 35경기만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단해요. 같은 37경기였어도 이게 맨시티의 대단한 성과인데 아직 맨시티는 승점을 더 추가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네. 아스널이 남은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미 승점 84점으로 그치게 되니까 이제 맨시티는 조금 여유 있게 선수단을 굴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는 이제 인테르와의 챔피언스 결승전 뭐 그에 앞서서 맨유와의 FA컵 결승전을 위해 리그 경기는 전술 시험도 하고 네. 로테이션도 돌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스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준우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려 248일을 이번 시즌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건데 이게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1부 리그 역대 최장 기간 1위를 하고 우승에 실패한 케이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웬만해서 뒤집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한때는 영국 현지에서도 홀란 잘못 산 거 아니야? 홀란이 맨시티 과르디올라 축구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논란들까지 있었는데 그 논란은 뭐 거의 다 사라졌고 지금 뭐 사과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뭐 1880년대부터 있었던 1부 리그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아스날이 막판에 좀 무너진 것은 지난 시즌 막판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놓친 것과 같은 아르테타의 뒷심 부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네. 있고 또 반대로 과르디올라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 얼마나 좀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맨시티는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9번째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2번의 우승이 있었던 거였고 그 아랍에미레이츠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는 예,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7번 우승을 차지한 거죠. 예, 바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전까지 맨체스터 하면 맨유였거든요. 네. 그리고 맨유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인데 그 기록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팀이 뭐 리버풀, 첼시, 아스날 같은 과거의 빅4가 아닌 맨시티라는 점 이것이 좀 네. 돈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이번에 우승을 추가해준 덕에 마침내 이제 가장 1부 리그 우승을 많이 차지한 도시가 맨체스터가 됐습니다. 아, 예, 이전까지는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동률이었거든요. 원래는 맨유가 20회 그리고 맨시티가 8회 우승하면서 28회였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19회 그리고 에버턴이 9회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28회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시티가 하나 더 추가하면서 29회로 앞서게 된 거죠. 흥미로운 건 이제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엔 딱 클롭 감독이랑 한 번만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 전에 쌓은 기록이라면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1992년 이후에는 맨체스터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런던 지역에 그렇게 명문 팀도 많고 축구팀도 많은데 맨체스터나 리버풀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맨시티가 3연패를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리그 3연패 그 3시즌 연속 우승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역대로 5번째로 이제 3연패를 달성한 팀으로 등극했어요. 횟수는 6번째이긴 하거든요. 예. 일단 그 허더스필드가 1923-24 시즌부터 1925-26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우승을 가장 먼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널이 그 허버트 체프만이라고 굉장히 예, 유명했던 WM 포메이션을 그렇죠. 창시했죠. 예, 그때 이제 1932-33 시즌부터 1934-35 시즌까지 3연패를 했었고요. 또 이제 리버풀 이때 리버풀이 황금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샹클리하고 밥 페이즐리가 이제 이끌었던 그 시기 때 1981-82 시즌부터 1983-84 시즌까지 3연패를 했었고요. 또 이제 맨유 위대했던
퍼거슨 시절에 무려 2번이나 3연패를 했었는데요. 먼저 그 1998-99 시즌부터 2001 시즌, 참고로 1998-99 시즌은 트래블을 달성했던 그렇죠. 시즌이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2006-07 시즌부터 2008-09 시즌까지 이때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시기였죠. 예, 이 두 시기에 걸쳐서 퍼거슨의 맨유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유일한 3연속 우승팀이었는데 이제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그 아성에 이제 이르게 됐고 또 잉글랜드 팀 역사상 두 번째 트래블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프리미어리그 5회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일단 뭐 이번에 그 당연히 3연패를 다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연패를 달성한 감독은 퍼거슨과 이제 과르디올라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번 우승으로 인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5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으로 따지면은 퍼거슨 감독에 이어서 2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부 리그까지 다 합치더라도 6번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예. 뭐 그가 조지 램지가 에스턴 빌라를 이끌고 1800년대 기록이거든요. 예,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예, 뭐 그때 이제 6번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톰 왓슨이라고 썬덜랜드와 이제 리버풀 감독하면서 이것도 1800년대 기록이에요. 예. 1800년대부터 이제 1900년대 초까지의 기록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대했던 맷 버스비가 있잖아요. 예. 맷 버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맨유의 과거의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1950년대부터 이제 1960년대까지 5회 우승을 차지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의 밥 페이즐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퍼거슨에 이어서 과르디올라까지 있는 거죠. 예, 이제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가 아닌 맨시티로 기억될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근래 엄청난 페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거만 딱 한다면 이제 방점을 찍지 예. 않을까. 특히 이제 과르디올라가 지금까지 뭐 많은 뭐 정말 최고의 감독 마냥 선수빨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분명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가 됐다라고 해야 돼요. 예, 뭐 그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 역대급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과르디올라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즌 최다 승점 기록을 과르디올라가 부임하고 나서 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최다 골 기록도 과르디올라가 부임하고 나서 맨시티가 깼고요. 왼쪽이 이전 과르디올라가 있기 전까지의 최다 기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다 연승이라던가 뭐 이런 각종 기록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오른쪽이 이제 과르디올라가 부임하고 나서 다 깬 거예요. 예, 이 깬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최다 승점 100점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했고 최다 골도 106골 그리고 최다 골 득실 79 플러스를 만들어냈고 말씀드린 최다 승점 차 우승 그러니까 2위와 19점 차의 우승이라는 최다 격차도 보였었고요. 또 최다 공식 대회 연승도 있었고 뭐 각종 그냥 뭐 압도적인 그 우승팀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개인에게 있어서는 감독 경력 14시즌 중에 11시즌을 리그 우승을 달성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3연패를 3회 달성을 한 겁니다. 물론 뭐 맡았던 팀이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시티니까 선수 자체가 좋다. 분명히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선수단이면 당연히 우승을 뭐 기대할 만한 선수단으로 운영을 했으나 아시다시피 선수가 좋다고 다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죠. 경쟁팀도 많기 때문에 네. 특히 바르셀로나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분명히 조금 헤매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원래 좋은 팀이긴 했지만 뭔가 이제 그 리그에서만큼 확실히 압도적인 그런 기록을 냈고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뭐 아무리 맨시티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다른 팀들의 투자도 만만하지 않았고 다른 또 명장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인정할 만한 성과다. 더 이제 놀라운 거는 어쨌건 바르셀로나에서 3연패를 달성하면서 라리가 3연패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3연패를 달성하면서 분데스리가 3연패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3연패까지 리그별로 3연패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승하지 못한 3번도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준우승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은 준우승, 한 번 데뷔 시즌 이때가 가장 성적이 안 좋았는데 3위입니다. 네, 처음 왔으니까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결국에는 지금의 기록을 놓고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역대 최고의 감독 반열에서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다만 이제 맨시티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역대 최고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도전 챔스 우승과 FA컵 과연 맨시티가 트래블까지 이룰 수 있을지 부호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분석으로 한준TV에서 그 결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